내가 군인으로 30년을 살아왔어도 내 놈들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강철 같은 노인의 목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문이 잠겨 있는 체육관 안 5명의 고등학생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가장 덩치가 큰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 놈들에겐 그 자격도 없다. 노인은 천천히 양말을 벗었다. 그의 손에는 특전사 시절 사용하던 낡은 군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선생님을 그렇게 만든 게 너희들이지? 저희가 아니라 실수로. 거짓말. 노인의 한마디에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너희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마. 첫째, 모든 것을 경찰에 자백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 둘째, 노인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용 도그태그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금속 소리가 체육관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내 특별 교육을 받는 것. 김준호, 67세의 나이에도 군인 같은 자세와 단단한 근육을 유지하고 있었다. 30년간 특전사 생활을 한 그의 몸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뛰고 집 근처 공원에서 간단한 체조와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다. 준호 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공원을 지키는 박씨 노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쓴다고 김대위가 항상 말했지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김대위는 그의 옛 부대장으로 20년 전 작전 중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준호의 일상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 준호는 혼자 살았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태연은 중학교 교사인 며느리 윤지영과 함께 같은 도시 다른 구에 살고 있었다. 태연은 대기업 해외 부서에서 일하며 자주 출장을 다녔고 지영이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 많았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샤워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최근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사회성 결여와 스트레스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젊었을 때도 학교 폭력은 있었지만 요즘은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의 며느리 지영도 가끔 학생들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 띠링. 문자 소리에 준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들 태연이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해요. 7시에 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지영이도 같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들 부부와 저녁을 함께 했지만 항상 반가운 일이었다. 좋다. 내가 너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준호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다. 두부와 된장은 있었지만 배추와 고춧가루가 부족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준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채소 가게로 향했다. 어머, 준호 씨. 오늘도 직접 장 보러 오셨네요? 채소 가게 주인 최 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럼요. 오늘 저녁에 아들 내외가 오거든요. 배추 좋은 거 좀 골라주세요. 아이고, 며느님 복 받으셨네. 군인 출신 시아버지가 직접 밥을 해주시니.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다. 사람이 혼자 살면 뭐든 해야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우연히 민철 노인을 만났다. 민철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로 함께
공원에서 운동을 하곤 했다. 야, 준호. 들었나? 우리 단지 옆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을 폭행했대.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언제 그런 일이? 어제 오후라던데. 여자 선생님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라.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두 사람은 한숨을 내쉬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재료를 다듬고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다. 군 생활을 하며 익힌 요리 솜씨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더욱 발전했다.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태영과 지영이 서 있었다. 그런데 지영의 모습에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 한쪽에는 붕대가 붙어 있었고 오른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다. 지영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태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다. 지영은 불편한 몸으로 소파에 앉았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모습으로 뵙게 돼서. 준호는 걱정스럽게 며느리를 살펴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태연이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다. 어제 지영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담당하는 반의 학생들에게. 준호는 아침에 들은 민철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네, 미래고등학교예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지영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담임을 맡은 2학년 3반에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5명인데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곤 했어요. 특히 반장 민수를 집중적으로 괴롭혔죠. 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어제는 제가 민수가 괴롭힘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화장실 앞에서 그 5명이 민수를 둘러싸고 있었죠. 제가 제지하자 처음에는 말로 대항하더니 결국에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밀쳤고 제가 넘어지자 다른 학생들도 가세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경찰에는 신고했니? 태연이 대답했다. 했어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 일이 크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 중 한 명은 지역 유지의 아들이고 다른 한 명은 변호사의 자녀라고 해요. 합의라고? 선생님을 폭행하고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해결하자고 해요.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 학생들 이름이 뭐지? 아버지, 왜 그걸?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 지영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박재훈, 김동현, 이준석, 최민규, 강태호. 5명이에요. 준호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군인 시절 습관이었다. 중요한 정보는 항상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 아버님, 제발 무슨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뭘 어쩌겠니? 그저 내가 걱정될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특전사 시절 그는 침착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라는 훈련을 받았다. 지금도 그 교훈은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자, 이제 밥부터 먹자.
된장찌개 다 끓였어. 준호는 화제를 돌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태영과 지영이 떠난 뒤 준호는 컴퓨터를 켰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배웠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그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다. 준호는 미래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학교 정보를 살폈다. 교장은 박정호, 교감은 김미영이었다. 교칙과 학생생활 규정도 꼼꼼히 읽었다. 그는 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까지 확인했다. 다음으로 그는 검색 엔진에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입력했다. SNS 계정을 찾기 위함이었다. 운 좋게도 그중 3명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박재훈이라는 학생은 개인 정보를 거의 공개 상태로 두고 있었다. 어리석군. 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박재훈의 SNS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 피우는 사진, 술을 마시는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다. 또한 거의 매일 같은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너무 쉽게 정보를 흘리는군. 준호는 준비된 메모장에 자세히 기록했다. 박재훈을 중심으로 나머지 학생들의 정보도 조금씩 모아졌다.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 습관, 관심사까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정찰의 날이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평범한 옷차림으로 미래고등학교 주변을 조사하기로 했다. 학교 앞에 도착한 준호는 멀리서 학생들의 등교 모습을 지켜보았다. 교문 앞에 서 있는 교사들, 줄지어 들어가는 학생들. 그는 어제 지영이 보여준 사진을 통해 5명의 얼굴을 외우고 있었다. 기계속. 저기 있군. 준호는 담배를 피우며 뒤늦게 등교하는 5명의 학생들을 발견했다. 교문에 서 있던 교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학생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그중 가장 키가 큰 학생이 박재훈으로 보였다. 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행동 패턴, 걸음걸이, 서로 간의 관계까지. 특전사에서 적진 침투 임무를 맡았던 그는 관찰력이 뛰어났다. 저 녀석들, 우두머리는 박재훈이 아니야. 준호는 곧 깨달았다. 비록 박재훈이 가장 큰 체격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눈빛이 항상 강태호라는 학생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체구는 작았지만 눈빛에서 냉혹함이 느껴졌다. 점심시간, 준호는 학교 근처 분식점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잠시 후 그 5명이 학교를 나와 바로 옆 골목으로 향했다. 준호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다. 골목 끝, 그들은 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야, 그 선생 아직도 병원에 있대? 박재훈이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세게 쳤는데. 김동현이 웃으며 말했다. 조용히 해. 우리가 합의 본데도 너무 떠들면 감당 못해. 강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줬다. 걱정 마. 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대. 우리 졸업장만 받으면 돼. 최민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래도 좀 과했다고 생각 안 해?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내가 지금 양심 있는 척해? 강태호가 이준석을 노려보았다. 아니, 그냥 그만해. 이미 벌어진 일이야. 앞으로는 더 조심하자. 조용히 지내다가 졸업하면 끝이야. 강태호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다. 준호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서 어떤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오후 준호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주변을 서성였다. 그는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예상대로 5명은 함께 학교를 나와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준호는 PC방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은 3시간 동안 PC방에 있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이후에 각자 집으로 향했다. 준호는 그들 중 가장 늦게까지 밖에 있던 박재훈과 강태호를 중심으로 지켜봤다.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근처 놀이터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도 민수 좀 괴롭히자. 그 새끼 요즘 눈에 밟혀. 그래. 근데 조심해야 해. 다른 선생들이 지켜볼 거야.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였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메모장에 오늘 수집한 모든 정보를 기록했다. 그는 며칠간 더 관찰한 후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3일 뒤 준호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학교를 나와 PC방으로 향하고 금요일에는 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한 후 늦게 귀가하는 패턴이었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작은 가방을 들고 학교를 향했다. 가방 안에는 그의 특전사 시절 사용하던 군용 장갑과 도그태그,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학교는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교한 상태였다. 하지만 체육관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준호는 주변을 살핀 후 체육관 뒷문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체육관 기구실에 숨었다. 농구장에서는 5명의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공을 던지고 있었다. 준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특전사 시절 그는 종종 24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않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곤 했다. 이 정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2시간 후 학생들은 농구를 마치고 샤워실로 향했다. 준호는 그 틈에 체육관 출입문을 모두 잠갔다. 그리고 메인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 갑자기 체육관이 어두워졌다. 뭐야? 정전이야? 야, 누가 불 좀 켜봐. 학생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손전등을 켜며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다. 박재훈, 김동현, 이준석, 최민규, 강태호.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빛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지영 선생님 알지? 5명의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태호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 누구시길래 여기서 이러세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준호는 천천히 손전등을 자신의 얼굴로 향했다. 67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특전사 시절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군인으로 30년을 살아왔어도 내 놈들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체육관 안은 손전등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노인의 얼굴이 음산하게 비춰졌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들에겐 그 자격도 없다. 준호는 천천히 운동화를 벗었다. 그의 손에는 특전사 시절 사용하던 낡은 군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선생님을 그렇게 만든 게 너희들이지? 저희가 아니라 실수로. 최민규가 변명하려 했다. 거짓말. 준호의 한마디에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마.
첫째, 모든 것을 경찰에 자백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 둘째, 준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용 도그태그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금속 소리가 체육관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내 특별 교육을 받는 것. 강태호가 자신감을 되찾은 듯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그래, 불법이지. 너희가 선생님을 폭행한 것처럼 말이야. 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실수였어요. 선생님이 먼저 우리를 몰아붙였고, 김동현이 말을 시작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민수라는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선생님이 제지하자 너희가 선생님을 폭행했지. 그리고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어떻게 빠져나갈지만 고민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가 그들의 대화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 우리를 미행했어요? 이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 말하면 정찰이지. 특전사 출신답게. 준호는 손전등을 바닥에 놓았다. 희미한 빛이 체육관을 둥글게 비쳤다. 자, 이제 선택해라. 경찰에 자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뭐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최민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시의원이라고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 그 시의원 최병철 씨 말이군. 내가 알기로 그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지 않나? 아직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최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어떻게 해? 나는 30년간 군에서 정보 수집을 해왔다. 내 아버지가 최근 검찰에 출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너희 모두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박재훈의 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만 최근 가격 담합으로 고발당했고 김동현의 어머니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만 학교 예산 횡령 의혹이 있고 이준석의 아버지는 변호사지만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강태호가 물었다. 나는 윤지영 선생의 시아버지다. 특전사 출신 김준호 예비역 대령이지. 그 말에 학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선택해라. 자수하겠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 교육을 받겠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박재훈이 문 쪽으로 뛰어갔다. 이 늙은이가 협박이나 하고 나 나갈래.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흔들었지만 소용없었다. 앉아. 준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압적이었다. 5명의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준호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은 너희들이 지난 며칠 동안 나눈 대화야. 윤지영 선생에 대한 폭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 처벌을 피하려는 계획, 다른 학생 민수를 괴롭히려는 계획까지. 준호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야, 그 선생 아직도 병원에 있대?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세게 쳤는데. 조용히 해. 우리가 합의 본데도 너무 떠들면 감당 못해. 녹음이 계속되자 학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 녹음본은 원본이 아니야.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지. 만약 너희가 오늘 일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이 녹음본은 경찰과 언론에 바로 공개될 거야. 학생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태호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준호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첫째, 윤지영 선생께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둘째, 민수와 괴롭혔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사과해라. 셋째,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6개월간 매일 아침 교실 청소, 화장실 청소, 급식실 도우미. 6개월이요? 그건 너무. 최민규가 항의하려 했다. 너희가 선생님에게 입힌 상처는 평생 갈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벼운 대가지. 준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학생들 앞에 펼쳤다. 이건 윤지영 선생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너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직접 봐라.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영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멍이 들어 있었고 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다. 갈비뼈 2개가 골절되고 안면 타박상 그리고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준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이것이 너희가 저지른 일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호가 갑자기 일어섰다. 아저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제가 다른 애들을 선동했어요. 선생님께 사과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준호는 그들을 자세히 살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좋아. 하지만 내가 너희를 계속 지켜볼 거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준호는 말을 멈추었다. 나머지는 학생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자, 이제 각자 반성문을 쓰도록 해. 최소 3페이지씩. 지금요? 김동현이 놀라서 물었다. 그래, 지금. 나는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어. 특전사 시절에는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임무를 수행했으니까. 준호는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5명은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준호는 체육관 벤치에 앉아 학생들을 지켜보았다. 이준석이 가장 먼저 울기 시작했고 나머지 학생들도 점차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새벽 3시 마지막 학생이 반성문을 완성했다. 준호는 모든 반성문을 읽어보았다. 그는 학생들의 진정성을 판단하려고 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다. 준호는 학생들을 일렬로 세웠다. 너희 모두 무릎을 꿇고 윤지영 선생님께 사과하는 모습을 촬영할 거다. 아저씨, 그건 좀. 최민규가 항의했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하지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명심해라. 결국 5명 모두 무릎을 꿇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그들의 사과 영상을 녹화했다. 자, 이제 집에 가도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일 아침부터 약속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체육관을 나갔다. 밖은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준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특전사 시절 그는 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제는 해결됐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매일 아침 미래고등학교 근처를 지나며 학생들을 관찰했다. 약속대로 5명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 일찍 등교하여 청소를 하고 있었다. 특히 강태호가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영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학생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집까지 찾아와 직접 청소를 해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지영이 준호의 집을 찾아와 말했다.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특별한 건 없어. 그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날 밤 체육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별한 건 없었어. 그저 오래된 군인이 청소년들에게 인생 교훈을 가르친 것 뿐이지. 지영은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어쩌면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준호는 매일 미래고등학교를 지나며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5명의 학생들은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그들이 괴롭혔던 민수와도 화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준호는 박재훈이 다시 민수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방과 후 준호는 박재훈이 혼자 PC방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따라갔다. PC방 안에서 준호는 조용히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안녕, 재훈아. 박재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아저씨.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니? 오늘 민수에게 했던 행동, 내가 다 봤다. 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냥 내일 아침 민수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2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2번째 기회는 없을 거다. 준호는 일어나 PC방을 나왔다. 그는 강압적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교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훈은 약속대로 민수에게 사과했다. 준호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미래고등학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감소했고 특히 5명의 학생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태호는 학생의 활동을 시작했고 이준석은 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어느 날 준호는 지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강태호가 학생 대표로 나섰어요.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이 변했어요. 아버님이 하신 일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젊은이들은 더 그렇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방향과 단호한 지도야. 그날 오후 준호는 미래고등학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강태호가 준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강태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 강태호. 준호는 그를 자세히 살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고마울 일은 없을 텐데. 아니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체육관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행동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저희가 윤지영 선생님께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난 너희를 믿고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아저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밤 정말로 저희를 해칠 생각은 없으셨죠?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30년간 특전사로 복무했어. 그동안 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 하지만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강함은 힘을 절제하는 데 있다는 거야.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거라. 너희들을 계속 지켜볼 테니. 강태호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준호는 태영과 지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지영은 많이 회복되어 이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준호는 미소 지었다. 네, 그 5명의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특히 강태호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요. 태연이 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다니. 특별한 건 없다. 그저 군인의 방식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을 뿐이야. 아버지, 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걱정 마. 난 폭력을 쓰지 않았어. 그저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 교훈을 가르쳤을 뿐이지. 지영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 하셨든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제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내가 특전사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지. 식사를 마친 후 태영과 지영이 떠난 뒤 준호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군인 시절을 떠올렸다. 30년간의 특전사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규율,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강한 신념. 그는 오늘 밤 그 모든 가치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특전사의 정신이었다. 2개월 후 미래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 폭력 문제는 크게 감소했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강태호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학교에 기여하고 있었다. 지영은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변화된 태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5명의 학생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보였다. 윤지영 선생님,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강태호가 공손하게 물었다. 물론이지, 강태호. 무슨 일이니?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체육관으로 와주세요. 오후 지영이 체육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전교생이 모여 있었고 스승의 날 기념 특별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무대 위에는 윤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강태호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다. 윤지영 선생님, 저희는 과거에 선생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2번째 기회, 그리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과 편지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영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학생들이 놀라운 행사를 준비했어요.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내 덕이 아니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한 거지. 하지만 아버님이 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오늘 행사에 꼭 와주세요. 학생들이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준호는 미래고등학교를 향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 강태호와 다른 4명의 학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5명이 동시에 인사했다. 준호는 웃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저희에게는 선생님이세요. 이준석이 진지하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학생들은 준호를 체육관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남아 있었고 준호가 들어서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강태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분은 윤지영 선생님의 시아버지이신 김준호 선생님이십니다. 특전사 출신 예비역 대령이시고 저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박수는 계속되었다. 강태호가 작은 상패를 준호에게 건넸다. 이것은 저희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정의의 수호자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준호는 상패를 받아들고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평생 국가를 위해 싸워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처음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호와 지영 그리고 5명의 학생들이 학교 앞 공원에 모였다. 선생님, 앞으로도 저희를 계속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훈이 물었다. 나는 이제 늙은이야. 하지만 너희가 원한다면 가끔씩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저희는 선생님의 군 경험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특히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요. 강태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주마. 학생들이 떠난 후 지영은 준호의 팔을 잡았다. 아버님, 정말 놀라워요. 아버님은 그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때로는 그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다음 주 준호는 학교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학생들을 위한 인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난 선생님이 아닌데. 준호는 교장 박정호에게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특히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해왔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매주 한 번씩 미래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 책임감,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준호의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점차 인기를 얻어갔고 다른 학교에서도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년 후 미래고등학교는 학교 폭력제로 학교로 선정되었다. 강태호와 그의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군대에 지원하려고 해요. 강태호가 준호에게 말했다. 특전사예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특전사?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특전사 생활은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마.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꿈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준석은 교사가 되기로 했고 박재호는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었다. 김동영과 최민규는 창업을 준비 중이었다. 준호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계속되었고 그는 이제 특전사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지도 방식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준호는 지영과 함께 학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1년 전 그날 밤 체육관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웃었다. 특별한 건 없었어. 그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뿐이야. 정말요? 그것만으로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준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거야. 나는 그저 그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이지. 지영은 미소 지었다. 아마 그녀는 절대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준호는 멀리서 걸어오는 강태호와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고 눈빛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30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이었다. 아버님, 학생들이 오네요. 그래, 이제 오늘의 멘토링을 시작해볼까? 준호는 일어나 학생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특전사 출신 할아버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